미국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왕이었다. 하지만 일본, 한국, 중국은 그 비밀을 이용해 미국을 역사 속으로 묻어버렸다. 아직도 모르시나요? 2018년 6월 무더운 오후 다니엘 K 이노우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분비는 부두에서 조용히 물에 띄워졌다. 이 순간은 매트슨 해운사가 주문한 첨단 알로하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중 첫 번째 선박의 전환점이 되었다. 무려 3,220개의 20피트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이 선박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제작된 최대 규모의 상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력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게 이 선박들은 하나의 엔지니어링 쇼케이스였다.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 한국을 바라보면 사정은 달랐다. 한화 오션 같은 거대 조선소들은 이미 이보다 5배나 큰 선박들을 양산 속도로 건조하고 있었다. 게다가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알로하급 선박 2척만을 건조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같은 기간 동안 50척 이상의 신형 메가 화물선을 생산한 상태였다. 이 격차를 좁히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이제 미국 기업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1년 전 같은 한국 기업에 인수되었기 때문이다. 해양 무역의 글로벌 경쟁에서 상황은 명확했다. 일본, 한국, 중국이 거의 모든 판을 장악한 상태였다.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선박 건조 분야에서 이토록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답을 내놓을 것이다. 당신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결국 선박은 다른 국가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 생산이 가장 저렴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초대형 선박 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소에서 제작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일반적으로 억 5천만에서 2억 달러에 판매됩니다. 이 거대한 금액 중에서 선박을 조립하는 노동자들의 몫은 약 1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사용된 강철의 톤당 무게, 복잡한 기계 부품, 그리고 조선소에서 선박이 소요하는 긴 시간에 할당됩니다. 게다가 생산의 대부분은 대형 기계에 의해 수행되며 기술자들은 서구 국가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일본, 한국이 선박 건조 시 사용하는 많은 원자재의 비용이 사실 다른 많은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 나라는 저렴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박 건조가 이토록 전략적인 분야인데 왜 다른 국가들은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을까? 이제야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다. 첫째, 한때 거대 선박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왕좌에서 물러났는지. 둘째, 아시아의 신흥 주자들이 이 핵심 산업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19세기 말 선박 건조 산업에는 단 하나의 리더가 있었다. 영국. 확장되는 식민 제국은 그날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무역 및 군함 함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원과 동기를 동시에 제공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유럽 강국들도 무대에 등장했으며 특히 다가오는 대규모 충돌을 예감하자 대항해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영국과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오랫동안 선박 건조 분야의 주도권을 유지했다. 북미와의 무역은 점차 수익성 있는 분야로 변모했고 상선 생산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해군 측면에서는 상황이 더 긴장되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군대 간에 여전히 생생한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각국은 대형 전함의 규모를 제한하는 워싱턴 및 런던 해군 조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균형을 모색했습니다. 이 조약들은 각국이 제작할 수 있는 함선의 규모를 규정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군비 경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제 핵심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방법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쉬운 탈출구는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소형 선박을 공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러한 모든 제한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쟁 이후 5년 동안 전 세계 선박 건조 산업은 단일 국가의 독점해 놓였습니다. 미국입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은 다른 모든 국가들의 총합보다 무려 6배나 많은 선박을 생산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생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6배 차이는 미국 산업 역량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당시 마치 생산 기계로 변모해 거의 매일 새로운 선박을 진수시켰다. 이들 대부분은 유럽 전선에 보급품을 공급하고 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작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집중 생산은 의도치 않게 거대한 문제를 촉발시켰다. 막대한 공급 과잉이었다. 이 선박들의 대부분은 기억에 남는 전함이나 화려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대륙을 가로질러 물자를 수송하고 전선으로 보급품을 공급하는 소박한 보급선들이었습니다. 미국 물류망은 그토록 방대했기에 태평양의 뜨거운 햇살 아래 싸우는 부대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 위해 특수 냉동선까지 보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병사들에게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하던 한 일본 장군이 미국인들이 아이스크림을 만들 만큼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전쟁이 사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 선박 건조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중단된 것이다. 이는 처음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웠다. 물론 거대한 전쟁 함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무역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환율을 고정시켰고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켰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는 무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졌다. 전후 경제 회복과 맞물리면서 세계 무역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네. 그러나 미국 해운 회사들은 중대한 선택에 직면했다. 해군이 전쟁 중 생산한 수천 척의 리버티 선박 중 하나를 싼 값에 사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 10배 가격에 3배를 주문할 것인지 예상대로 아무도 3배를 사려 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 조선소들은 순식간에 주문이 끊겼고 잇따라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 교훈을 제대로 배웠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외면하고 있을까요? 댓글로 토론해 봅시다. 반면 태평양 건너편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전쟁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선박을 생산할 수 있는 공학적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전후 미국의 점령은 오히려 그들이 이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발전시키도록 장려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으며 일본을 이 투쟁에서 전략적 전진 기지로 간주했다. 해운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자신들에게 새롭고 강력한 무역 파트너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에 매달리려는 일본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일본 조선소들은 이번에는 1950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 덕분에 마치 제2의 생명을 얻었다. 유엔군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왔으며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함정들을 세계 반대편으로 수리하러 보내는 대신 가까운 일본 조선소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운명의 아이러니로 이 조선소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바로 이 함대들을 상대로 일하던 공장들이었다. 아이러니를 제쳐두고 이 갑작스러운 자본 유입은 일본 조선소들이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긍정적인 피드백 순환을 시작하는 불씨가 되었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 한국처럼 선박 건조를 위한 핵심 원자재, 특히 철강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이 자연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나 일본 엔지니어들이 초대형 벌크선 건조 기술에 능숙해지면서 글로벌 운송 비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호주와 브라질 같은 먼 나라들로부터 원자재 수입을 저렴하게 만들었고, 이는 일본이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경제적 순환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총 선박수를 단독으로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맞춤형 여객선 제작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영국은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미국은 완전히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선박 건조 산업의 운명은 종종 누가 전쟁을 하고 누가 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가? 결국 선박 건조 산업이 일본, 한국, 중국에 의해 지배되는 배경에는 저임금 노동력이 아닌 독특한 국가 지원 금융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국가는 수출로 축적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 구매자에게 낮은 계약금, 유연한 상환 조건, 심지어 환불 보증까지 제공하는 전략적 공공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를 단순한 생산 강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박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다른 국가들이 이 같은 규모와 위험 보증을 갖춘 금융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업 경쟁이 무너지고 시장은 이 세 나라의 독점 상태로 전환되었다.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